곧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을까요? 왜 만날까요? 뭘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상회담 그리고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정상회담을 영어로 서밋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쏨몸이라는 라틴어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럼 이 쏨몸이란 것이 라틴어로 가장 높은 혹은 꼭대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만난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서밋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밋이라는 말을 정상회담을 일컫는 걸로 처음으로 쓴 인물이 누구냐?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1950년 2월에 에딘버러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거기서 서밋이란 말을 처음으로 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이 더 나빠지기란 쉽지 않다. 정상회담을 통하다면은 대체로 일이 잘 풀린다라는 의미겠죠.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이런 말과도 조금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서밋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사실 인류가 출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따지고 보면은 부족장들이 만나서 했던 것도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예전에도 그 나라의 군주들이 만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식의 만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전의 위험인 것이죠. 잘못해서 암살이라도 당하면 어떠나 이런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꺼렸던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누가 어디로 가서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이 없었다는 건데요. 지금에야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쪽 나라의 왕이 이쪽 나라 왕을 만나러 간다 하면은 왠지 좀 숙이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들어서는 전문적인 외교관들이 외교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이런 정상회담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라고 얘기를 하죠. 현대적인 의미의 정상회담은 그러면 언제 시작했느냐라는 질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로 1878년 비스마르크가 여러 국가의 수장들을 모은 것을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정말로 많은 정상회담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정상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가 됐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통의 발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938년에 영국의 챔벌린 수상이 히틀러를 만나러 독일을 갔는데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한 4시간 정도에 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가는 게 편해졌으니까 만나기도 훨씬 손쉬워졌겠죠. 두 번째는 매스미디어가 발전한 것도 있어요. 이제는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행동이 다 이제 일거수일투족 보도가 되잖아요. 특히 대통령이나 수상이 무엇을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이 국가 정상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위가 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은 대통령이나 총리의 인기가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고 하지만 실패한 정상회담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은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과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만났던 거 전형적인 실패한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죠.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케네디 대통령을 좀 많이 무시했죠. 얕잡아보고 일단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4개월 조금 넘은 시기였고요. 그리고 나이가 워낙 젊었잖아요. 당시 후르시초프에게는 레오니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1917년생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하고 똑같은 나이였어요. 능순능란하고 노련했던 정치인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보기에 케네디 대통령이 굉장히 애송이처럼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좀 껄끄러운 정상회담이 있었죠. 예를 들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의 노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 위안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서로 간에 이제 설전을 벌였다고 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도 계속 기분들이 좀 안 좋아서 이것을 실패한 정상회담 축에 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2019년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패한 정상회담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정상회담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미 정상회담 전에 많은 것들이 실무진에 의해서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상들은 만나서 이런저런 환담을 하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성명서에 사인을 하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실패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정상회담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단독회담 그리고 확대회담이 있는데 이 단독회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민감한 이야기, 그래서 정상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 한두 명만 같이 배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통역이 항상 붙죠. 설사 정상이 뭐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다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에서는 통역이 붙는 것이 정석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먼저 통역이 있으면 통역을 할 시간 동안에 약간 좀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통역에 좀 오해가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상 사이의 환담이 한 20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통역했던 시간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두 정상이 얘기를 했었던 시간은 뭐 한 12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상회담을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이죠. 대체로 오찬이라든지 만찬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서로 간에 밥을 같이 먹고 뭐 이런 시간이 있는데,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총리가 도쿄 시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스시 레스토랑에 오바마 대통령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좀 캐주얼하고 격식 없이 우리 한번 넥타이 풀고 그리고 먹어보자 라는 어떤 친밀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물론 이런 장면들을 자꾸 찍게 해서 언론에 많이 회자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음식을 통한 노력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 같은 경우는 영국의 마가렛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요. 사실 마가렛 총리가 2차 세계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보통의 만찬이 아니라 어떤 지역 로컬 레스토랑에서 독일식 전통 음식을 선보입니다. 자, 여러분, 독일식 전통 음식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세지.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의 위장에 어떤 스터핑 같은 것을 넣어서 뭐 우리 순대 비슷한 걸까요? 그렇게 만든 사오마겐이라는 음식을 대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블러드 소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돼지 간이라든지. 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마 대처소상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헬무트 콜 총리가 어떤 뭐 자부심이 있었는지 오는 정상들한테 자꾸 이런 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레이건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고르바초프 서기장 전부 다 갔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한 사람이 한 명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두고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정상 외교가 있기 전에 또 외교 관계가 외교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외교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대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외교 공관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의 아그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당신네 국가의 외교 공관장으로 보낼게요 라고 하면은 접수국에서 와도 좋습니다 라고 허락하는 것은 이제 아그레망이라고 하죠. 근데 가끔씩 이 접수국에서 그 사람은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이유를 밝히지는 않는데요. 이런 경우 그 사람을 페르소나 난 그라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그레망을 받은 새로운 공관장은 그 나라의 수장에게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임장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의 절차인데요. 그때 이제 보통은 뭐 타고 오라고 자동차 같은 걸 내주는데, 입헌군주제가 있는 국가에서는 마차를 내주는 경우가 많대요. 영국이라든지 스웨덴,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차를 내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마차를 타고 간다는 게 뭐 별거 아닌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상당히 특이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원한다면은 자동차를 보내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공관장들이 마차 타고 가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아그레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가 영사 관련된 업무라든지 혹은 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또 챙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외 관계를 조절하지 않아서 신임장이나 또 아그레망이 필요 없다고 하고요. 위임장을 가지고 곧바로 일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따로 있고요. 또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교의 기원은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물론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대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의 초석을 깐 것은 많은 사람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반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외교 관계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의 도시국가들은 실제로 주권을 가진 국가로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루어놓은 어떤 외교적인 관계 혹은 뭐 이런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초석이 된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르네상스의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로부터 이 외교 관계에 관한 초석들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도시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소모전이 되고 출혈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서 가장 세력이 크다라고 여겼었던 베니스, 밀라노, 피렌체, 나폴리, 로마, 이 5 중에서 그 어느 도시국가도 뭐 월등하게 뭐 군사력이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통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도시 국가가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다른 도시 국가들끼리 뭐 연합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밀라노가 갑자기 떠오르네? 그럼 베니스하고 피렌체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소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외교로 해결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상인들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전쟁을 해서 이게 막대한 피해를 입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뭔가 외교적인 방식으로 또 말을 통해서 뭔가 협상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상인하면 사실은 뭐 협상을 하는데 달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발한 것이 1454년 로디 조약 그리고 이탈리아 동맹, 이탈리안 리그입니다. 여기서 이제 맺은 것은요, 향후 25년 동안 휴전을 하고 그리고 뭐 뒤에서 몰래 뭐 두세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는다든지 뭐 이런 걸 못하게 이제 서로 같이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들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도시 국가들이 원해서라기보다 당시 교황이었던 니콜라스 5세가 이전부터 원했던 것이고 그 부탁을 들어준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과 저런 시각들이 함께 있는 것일 수 있죠. 특히 이 이탈리안 리그를 현대 외교의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상주사절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상주사절단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로마 교황청에서 비잔틴 제국에 보낸 적이 있다라고도 하고요. 뭐 밀라노에서 지안갈레오초가 먼저 했다? 아니다. 스포르차가 먼저 했다? 아니다. 베니스가 먼저 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있는데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약간은 도시 국가들끼리 조금 성격이 달랐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밀라노라든지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을 그곳에 굉장히 오랫동안 두고 좀 더 깊은 정보를 캐오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한 20년 동안 있게 하는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피렌체나 베니스 같은 경우는 약간은 명예직처럼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키아벨리도 사실 외교관을 했었죠. 근데 많은 피렌체의 뭐 명망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은 외교관으로 가는 것보단 피렌체에 있는 것을 훨씬 선호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권력의 중심이니까. 그리고 로렌조 데 메디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오는 정보보다 기밀 문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 디플로머시, 즉 이중 외교 전략을 썼다고 하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시의 외교관들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 수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대화라든지 가십거리라든지 스캔들 이런 것들 정말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서 본국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외교관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 외교관들이 정치인들 혹은 중요한 인사들과 만났을 때 항상 메모를 하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프 더 레코드로 우리 좀 얘기를 합시다. 기록하지 말고 내려놓으시고, 그러면은 그 순간 딱 펜을 내려놔야 되죠. 그럼 뭘 하느냐?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어쨌든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외교관들이 차에 타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뭐냐? 지금 들었던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내서 종이에 적어놓는 것이죠. 물론 이거 오프 더 레코드예요.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말한 사람도 외교관이 앞에 있으면 당연히 기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91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수교를 맺은 국가가 어디일까요? 바로 대만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정상회담도 장제스 총통과 했었죠. 그러면 한불 수교 125주년, 130주년 이건 뭔가요?
그거는 조선시대 때 맺었던 그 수교 관계를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인정을 하는 경우거든요. 1882년 조선과 미국이 수교를 맺었고요. 그리고 1883년 영국과 조선이 수교를 맺었고 또 그 이후에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최근 주한 벨기에 대사부인의 폭력 사건 그리고 그에 따른 면책 특권이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도 남성 직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외교관들 많이 있어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관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정상회담과 외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